최근 미국의 여러 영상 플랫폼 알고리즘을 분석해보면 아주 특이한 트렌드가 하나 포착됩니다. 바로 미국 전역에서 한글을 배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 이면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인지 부조화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미국 소셜미디어 상해 관련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상에 대해 한국인 지인들에게 분석 결과를 공유해 주었더니 한국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며 크게 놀라더군요. 그래서 이 놀라운 정보의 간극을 메우고 그 이면에 숨겨진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정확히 짚어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긴급하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한국어라는 언어는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정답은 매우 어렵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문자인 한글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한글은 미친 듯이 쉽습니다.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일반적인 미국인이 한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보통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니 한글이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죠.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처음 접할 때 유튜브 영상이나 정규 교과서를 통해 배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한글은 컴퓨터 폰트로 인쇄된 아주 반듯하고 정형화된 활자체입니다. 이런 글자는 규칙만 알면 미국 사람들도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까? 한국인들이 실생활에서 펜으로 직접 쓰는 한글은 교과서 속의 글자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작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글자를 어떻게 변형해서 쓰고 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리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직선과 직각으로 아주 반듯하게 표기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인들은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주로 두 가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형해서 씁니다. 첫 번째는 획을 약간 부드럽게 이어서 쓰는 방식인데 여기까지는 외국인들도 문맥을 통해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펜을 종이에서 떼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흘려 쓰다 보니 마치 물결 표시나 지렁이처럼 변해버립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리을이냐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국인들의 설명은 단순합니다. 원래 모양에서 펜을 안 떼고 빨리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선이 단축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인들의 뇌 구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또 다른 글자는 미음입니다. 세종대왕님은 분명히 완벽한 네모 모양으로 미음을 창제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필기를 분석해보면 그 누구도 완벽한 네모를 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그라미의 꼬리가 살짝 빠져나온 형태로 흘렸습니다. 외국인이 보기엔 절대 네모가 아닌데 한국인들의 시각 정보 처리 과정에서는 그것이 완벽한 네모로 인식됩니다. 이 역시 획순을 줄이고 필기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입니다. 지읒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체와 필기체의 괴리가 상당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인들이 지읒을 외울 때 영어의 소문자 A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연상해서 암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흘려 쓴 필기체 지읒은 영어 필기체 소문자 A와 더욱 흡사해집니다. 시옷 또한 교과서처럼 양쪽으로 반듯하게 뻗어나가게 쓰는 사람은 드물고 획을 겹쳐서 빠르게 씁니다. 피읍을 볼까요? 외국인들은 교과서로 피읍을 외웠지만 한국인들이 노트에 휘갈겨 쓴 피읍을 보면 세상에 이런 글자가 존재했었나 하며 멘탈이 붕괴됩니다. 디귿도 치명적입니다. 디귿을 빠르게 쓰면 윗부분이 둥글게 말리면서 마치 정자체 리을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다람쥐라는 단어를 손글씨로 적어주면 그것을 라람쥐라고 잘못 읽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전혀 모르셨을 겁니다. 따라서 분석가로서 조언하건대 외국인에게 손으로 무언가를 적어줄 때는 반드시 또박또박 정자체로 써주셔야 정보 전달의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과서만 파고든 외국인은 현실 세계에서 한국인이 휘갈겨 쓴 메모나 편지를 절대 해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알고리즘에서는 한국인의 실전 필기체를 따로 교육하고 분석하는 영상들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필기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만 현대 미국 사회에서는 서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필기체를 거의 쓰지 않는 추세입니다. 반면 한국은 필기체라는 공식적인 교육 카테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문해력을 바탕으로 글자를 자주 그리고 빠르게 쓰다 보니 전 국민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실전 필기체를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이런 한국인의 문자 활용 능력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경이로워서 관련 콘텐츠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글이 무섭도록 배우기 쉽다는 점은 압도적인 장점인 동시에 예상치 못한 사회적 코미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한글의 구조적 원리만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마스터한 외국인들이
길거리에 한국어 간판을 유창하게 읽고 다니면서 자신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착각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문자 해독 능력과 언어 구사 능력을 혼동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상들을 보면 한글을 유창하게 읽으며 잘난 척하던 사람에게 진짜 한국어로 뜻을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는 웃지 못할 촌극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글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난이도를 가집니다. 세상의 어떤 언어를 일주일 만에 마스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심리는 조급하기 마련이고 이 쉬운 한글 덕분에 겉보기엔 한국어 능력자처럼 보이는 외국인들이 미국 거리에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지정학적 언어학 관점에서 아시아 주요 3국의 언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가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울 때는 언어 자체를 배우는 시간보다 그 문자를 암기하는데 곡절의 시간이 더 소모됩니다. 문자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언어 회화를 3년 동안 공부했다면 한자는 5년을 넘게 주입식으로 외워야 겨우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교과서만 보고 독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반드시 값비싼 전문가의 강의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문자를 외우는데 5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일주일이면 한글의 원리를 깨치고 그 즉시 한국어라는 언어의 본질적인 학습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히 언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 언어 중에서 한국어 학습의 효율성이 가장 압도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한글은 이렇게 배우기 쉬운 것일까요? 서양의 정보 분석가들이 보기에 한글은 그 형태 자체가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납득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억이라는 글자를 보면 그 목구멍이 막히는 듯한 묵직한 소리가 날 것 같이 생겼습니다. 니은도 혀가 천장에 닿는 부드러운 느 소리가 직관적으로 연상됩니다. 지읒은 스 소리가 나는 시옷에 선을 하나 더 그어서 혀가 천장에 살짝 닿는 소리를 파생시키고 거기에 점을 하나 더 찍으면 공기가 폭발하는 것엔 소리인 치읓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습이 아니라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수학적 매트릭스나 음향공학을 공부하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이 어려운 문자를 배우느라 인생을 낭비하는 사회적 비효율을 타파하기 위해 이 혁명적인 시스템을 창제하셨습니다. 글자의 모양이 발음과 일치하는 이유는 실제 인간의 발성기관과 혀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기하학적으로 디자인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상이고 니은은 혀끝이 위식몸에 닿는 형상입니다. 직접 소리를 내보시면 여러분의 혀가 그 글자 모양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100%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경이롭게 생각하는 글자는 바로 이응입니다. 이응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목구멍이 열리는 동그란 응 소리가 시각적으로 뇌에 꽂힙니다. 이응은 혀의 모양이 아니라 동그랗게 열린 목구멍의 단면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천재적인 디자인입니다. 모음의 설계 방식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세종대왕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동양의 음향 철학을 더해 모음을 완성했습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양의 소리인 아, 안으로 들어오는 음의 소리인 어, 직관적으로 그 방향성과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현대의 생물학적 지식이나 음향학적 데이터가 전무했던 과거에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인지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는 이런 문자를 발명할 수 있었는지 분석가로서 등골이 서늘할 정도의 경외감을 느낍니다. 세종대왕이 통치하던 조선은 단순한 문화 국가가 아니라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과학 국가였습니다.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최하층 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그의 압도적인 재능 하나만을 보고 최고위급 과학기술자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측정하는 최첨단 기기인 츠구기가 발명되었습니다. 또한 장영실은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알람 시스템인 자경로를 개발했고 현대의 스마트워치라 부를 수 있는 휴대용 해시계인 앙구19까지 발명해냈습니다. 여기서 철저하고 냉정한 현실의 대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이 비 내리는 양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정교한 톱니바퀴로 움직이는 자동시계와 휴대용 스마트워치를 개발하며 고도의 문명을 구축하고 있었을 때 미국의 본토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당시 북미 대륙에는 통일된 국가 시스템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원시적인 부족 사회에서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체제 붕괴 현상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의 프리스코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같은 핵심 상업 지역을 보십시오. 백주대 나대 마스크를 쓴 강도떼가 상점을 약탈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를 장악하며 총기 사고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치안의 붕괴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라 불리던 프랑스 파리는 또 어떻습니까? 지하철과 유명 관광지, 한복판은 경찰조차 손을 놓아버린 소매치기들의 무법지대로 전락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어떻습니까? 새벽 3시에 여성이 혼자 골목길을 걸어 다닐 수 있고, 카페 테이블 위에 최신형 노트북과 지갑을 올려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 누구도 물건에 손대지 않는 압도적인 사회적 신뢰와 고도의 치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종대왕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학문 탐구와 법치주의,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서구 사회의 지식인들과 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박물관을 탐험하고 이런 깊은 과학과 문명의 역사에 매료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게임 개발자 시드 마이어를 아실 겁니다. 그가 만든 문명이라는 게임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이 게임의 개발팀에서 일했던 평범한 프로그래머가 훗날 알파고를 만들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구글 딥마인드의 수장 데미스 허사비스입니다. 이 엄청난 두뇌들이 설계한 문명 게임에서는 각 국가의 역사적 고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부여합니다. 이 게임에서 한국을 선택하면 당연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세종대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압도적인 과학기술과 문자기술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최고 엘리트 프로그래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과 역사적 저력을 100%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언어학자들은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의 폭발적인 성공 알고리즘 역시 세종대왕의 한글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대중음악의 핵심은 따라 부르기 쉬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국 노래가 글로벌 시장에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국 시청자분들께는 냉정한 현실을 짚어드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복잡한 한자로 도배된 가사를 보는 순간 세계인들은 노래를 즐기기도 전에 숨이 막혀서 화면을 꺼버립니다. 직관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K-팝은 어떨까요? 외국인들도 유튜브로 일주일만 투자해 한글의 수학적 원리를 깨치면 그 즉시 한국 아이돌의 노래를 소리내어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접근성이 한국에 관심조차 없던 외국인들을 K-팝 소비자로 만들고 나아가 한국 문화의 거대한 팬덤으로 흡수시키는 강력한 알고리즘의 원동력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한국의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며 국가적 위기라는 자극적인 보도가 쏟아집니다. 물론 인구 감소는 객관적인 지표상 우려할 만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보 분석가의 시각으로 볼 때 저는 이 상황이 결코 치명적인 멸망의 징조라고 보지 않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의 진정한 파워는 단순한 머릿수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소프트 파워와 고품질의 콘텐츠 생산 능력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미 전 세계의 알고리즘을 장악하고 전 지구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한국인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부가가치가 과거 1000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내던 가치를 뛰어넘는 시대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인구 부족이 물리적 한계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해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한국의 치안,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 인프라를 동경하며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수억 명에 달합니다. 우리가 이민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인구 문제는 단숨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구 사회의 뼈아픈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무분별하게 이민자를 수용했다가 현재 어떤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테러, 마약, 총기 사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의 극심한 충돌로 국가 인프라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민 정책에 있어서 철저하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도 고도의 교육을 받고 한국의 문명적 가치와 법질서를 100% 존중하는 우수한 인재, 혹은 서구 선진국에 붕괴하는 치안의 환멸을 느끼고 한국의 안전한 시스템을 찾아오는 양질의 인재들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높은 시민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냉혹한 지정학적 필수 전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무법지대와 붕괴 현상에 비하면 한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는 충분히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변수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안전하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우리의 글자와 문화를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과거 글을 몰라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혁명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인 한글을 창조해낸 세종대왕의 위대한 통찰력과 지혜가 우리 DNA에 각인되어 있는 한, 한국은 다가올 그 어떤 지정학적,
경제적 위기라도 압도적인 지능과 문화적 역량으로 돌파해낼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의 치밀한 분석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날카로운 댓글과 의견들은 제가 직접 100%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음 콘텐츠 기획에 반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혹시 더 깊이 파헤쳐주길 원하는 글로벌 이슈나 지정학적 현상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저의 분석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통찰력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